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입니다. 미래통합당,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에 이어서 범여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까지 출범을 확정했습니다. 47석의 비례 의석수를 어떻게 가져올지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됐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 시간 기다리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없어진 줄 알았죠. 네. 비례대표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지금 네. 47석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더 많은 한 석이라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이런 눈치 싸움이라고 할까요? 처음 이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계속 전해드렸지만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공천 가지고 이제 완전히 한성교 대표가 사퇴할 정도로 정말 파국까지 맞게 됐는데요. 일단은 어떻게 이 상황들 선거법이 애초에 통과하는 과정이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래통합당이 애초에 반칙을 했다라는 또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짤막한 소견 좀 여쭤보고 그리고 본격적인 얘기 나눠볼게요. 방송에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건 수능 문제 나오면 저는 틀려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권자가 모르는 선거 제도는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대 우리가 어떤 선거에 이렇게 비례 투표 관련해서 관심을 모았었나요? 그러니까 이 거대 정당들이 보다 더 자신들의 당선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놨다. 거기에 야도 여도 모두 사실 책임이 있는 것이고 사실 선거법 개정이 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유권자들만 따돌림이 된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이제 각 언론사에서 각 정당의 지지율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몇 석을 비례 의석을 받을 수 있겠느냐 지금 정당 지지율 가지고 이런 보도들을 내놓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좀 신빙성이 있을지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에 돌리는 방법은 또 어떤 식으로 하게 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이게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인데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나온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여론조사 결과 지금은 비례연합 정당이라고 해서 지금 더불어시민당이 출범하기 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이게 시뮬레이션 됩니까? 그렇죠. 이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지역구에서 몇 석을 차지할지 이번 선거에서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정당이 지역구에서 몇 석을 차지했는지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정당 투표를 얼마나 받느냐죠. 그건 이제 여론조사를 가지고서 이걸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제가 계산식을 설명을 드리면 너무 복잡해질 테니까 지역구가 또 몇 석이 되느냐를 보면은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 미래통합당보다 조금 많거든요. 여기에다가 이 정당 투표도 대체적으로 비슷하거나 또는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 비례연합정당이 조금 많거나 거의 같다 하더라도 이걸 이제 계산식에 넣어서 하면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인데 여기서 사실 더 중요한 건 계산식은 복잡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첫 번째로 유권자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비례 자매 정당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 그거 지금 보시죠. 대체적으로 미래한국당과 비례연합정당 현재는 이제 이름이 더불어시민당이 됐죠. 이쪽에 거의 정당 지지가 모이고 있습니다. 물론 무당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무당층은 결과적으로 투표를 안 하게 되면 또는 무당층은 대체적으로 또 지금의 지지와 비슷하게 이렇게 뿌려질 거예요. 투표가. 그러면 대체로 이 비율대로 이제 100% 계산이 된다. 그러면 어떤 계산이 나오냐면 이건 분명한 계산입니다. 거의 270석 이상 이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280석 가까이가 두 정당, 자매 정당을 묶어서 두 정당이 다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역대 어떤 선거와 비교를 하더라도 거대 정당에게 철저하게 유리한 선거제도 이런 선거제도가 앞으로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러니까 애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가 좀 무색한 거 아닙니까? 무색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 후한무치죠. 이렇게 되면은 이건 이제 이 여론조사와 지금의 지역구 의석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약 93%, 추정치입니다. 93% 의석을 두 정당이 가져가요. 이건 사실상 우리가 역대에도 볼 수 없었던 그런 거대
양당 구도가 21대 국회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맹점이 지금 말씀하신 게 소장님이 지역구를 기반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제 20대 국회의 얘기고 그 지역구가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거의 없죠. 네. 거의 없는데 지금 철저하게 진영 간 대결 구도예요. 지금 군소정당은 정의당, 국민의당, 뭐 민생당, 심지어는 자유공화당, 민주당 지금 지지율을 보면 거의 한 자릿수 지지율을 못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워낙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되니까 유권자들은 지금 일종의 강요 받듯이 자냐 우냐 또는 진보냐 부수냐 이렇게 선택을 일종의 요구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군소정당은 지역구에서 이기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부분의 지역이 우리가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만 두 정당 중에서 한 정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또는 일부 아주 극히 적은 숫자의 무소속 출마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소장님, 그럼 이 그래픽 좀 분석을 해주시죠. 이게 네. 어제까지 조사를 한 것을 오늘 오전에 리얼미터가 내놓은 조사 결과입니다. 여기는 비례연합정당이 더불어시민당이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이 됐고 미래한국당과의 차이가 지난주 금요일 날 조사랑은 조금 다르게 저렇게 표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네. 글쎄요, 민심이 무당층이 또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앞 그래프하고 사실 앞 그래프를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십시오. 네.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잠시만 보여주시죠. 앞 예, 그래프. 예. 앞 네. 그래프에서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 네. 열린민주당 보세요. 네. 자,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그다음에 무당층 보십시오. 36.6%. 네. 자, 다음 그래프로 갑니다. 미래한국당 높아졌죠. 네. 무당층에서 간 겁니다. 무당층에서 갔어요. 그다음에 비례연합정당 높아졌죠. 어디에서 갔다? 열린민주당에서 간 거예요. 아하, 예. 이렇게 비례대표 정당 투표가 가버렸기 때문에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당층에 상당히 샤이 보수가 포함이 돼 있구나. 네. 그래서 미래한국당이 논란을 빚지 않고 아주 단일 대우로 간다면은 이렇게 상당히 많은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받을 수 있다. 네. 그다음에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됐죠. 여기에 앞서 열린민주당이 나왔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겪다 보니까 이렇게 단일 대우가 됐을 때는 아주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열린민주당하고 이렇게 분산이 되면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결국 찍는 거잖아요. 그죠? 네. 갈라질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지금처럼 정치개혁연합 또는 녹색당하고 논란이 좀 되잖아요. 분란이 네. 되잖아요. 네. 이것 자체가 또 이 단일 대우가 흩어지게 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하나 뭐냐. 이게 정작 비례연합 정당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에 찍어야 되는데 약간 유보하고 있는 눈치를 보고 있는 여당 쪽 지지층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여권 진보 지정에서는 그 여러 가지 그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그 정당을 좀 한쪽으로 모아놓는 그렇죠. 일종의 통합의 개념이 좀 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고 네. 야권의 보수 지정에서는 미래한국당과의 갈등을 빨리 봉합하는 것이 제일 큰 과제가 되겠군요. 그게 쉽게 보면 이런 거예요. 미래통합당은 명단이 문제고 네.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은 통합이 문제입니다. 네, 아주 명쾌한 정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역구 한 곳을 좀 살펴보려고 네. 하는데요. 지역구 송파을 좀 보겠습니다. 서울 송파을이요. 이게 지금 현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최재성 의원이고요.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는 MBC 아나운서 앵커 출신인 배현진 후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지난 보궐선거 때 이미 한 차례 대결을 펼친 바가 있는 리턴 매치죠. 네, 리턴 매치를 하게 됐는데 일단은 역대 선거 결과를 보기 전에 현재 네. 지금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가상 대결이죠. 네, 가상 대결은 미세하지만 저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사진을 보면은 그림을 보면은 두 후보가 모두 웃고 있지만 4월 16일 날은 한 명만 웃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결과가 아주 팽팽하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 우리 리턴 매치로 하지만 또 우리 재대결이죠. 네. 재대결이 그만큼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네. 박빙 승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른바 이 송파을은 입 대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의 입 역할을 했던 최재성 후보, 네. 그다음에 방송의 입 역할을 했던 배현진 후보 이렇게 이제 입 대결이 되는데 네. 이거 뭐 제가 이런 얘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조사 기관도 입소스예요. 입입니다. 예. 근데 이만큼 이제 팽팽하게 되는 이유는 지금 이 지역이
전통적으로 과거에는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을 파고 들어온 후보가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최재성 후보입니다. 상당히 이 민주당 내에서 중량감이 있는 후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선될 수가 있었는데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때는 대통령 지지율도 높았고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도 더 높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또 한 가지 그때 네. 당시에는 당시 방송인 출신인 바른정당의 박정진 후보가 그랬죠. 제3의 후보로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또 보수표가 분산되면서 또 나누어지면서 어부지리를 최재성 당시에 또 후보가 얻어갔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그때만큼 높은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또 여당의 지지율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물 경쟁력이 있는 또 후보이기 때문에 아주 지금 팽팽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 지역이 이제 송파가 세개 지역구가 되거든요. 예. 세개 지역인데 갑, 을, 그다음에 병 중에서 이 을 지역이 또 성향 자체적으로 반드시 또 이 보수적인 성향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특히 이제 20, 30대 인구가 많은 지역이 이 잠실 본동, 잠실 2동, 7동 예. 그리고 삼전동, 잠실 3동까지 이 삼전동은 좀 중립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젊은 세대가 많은데 이 투표 성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두 후보에 대한 이 결과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선거구입니다. 우리가 선거구를 나누어 볼 때는 네. 석촌동과 가락 1동, 문정 2동도 계속 여기에 유권자의 지형이 뒤섞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인구수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잠실 본동부터 잠실 3동 7동, 2동 7동, 그 삼전동까지 이어지는 요 라인이 상당히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소장님, 그러면 저희가 앞서서는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결과를 봤는데 네. 이번에는 누가 당선될 것으로 보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것은 또 최재성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당선 그렇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네요. 당선 가능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역 프리미엄이에요. 또는 아주 인지도가 높은 사람인 경우에는 왠지 그 사람이 당선될 것 같다. 내 지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이 판단에 응답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도 최재성 의원이잖아요. 현역 의원이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역 프리미엄이 그래도 작동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런 만큼 이 지역의 선거를 정말 단박에 우리가 예측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앞서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가 입 대전이기 때문에 네. 두 후보의 캠페인 공방도 상당히 거셌을 텐데 왜 이것이 아직까지 잠잠하냐면 코로나19 국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큰 이슈들이 이 지역에는 더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20대, 30대의 투표가 어떻게 나타났냐. 이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배현진 후보가 상당히 20, 30대 선전하는 것처럼 나와요. 근데 실제 20, 30대의 투표율 또 실제 조사에 응하지 않은 20, 30대가 어떻게 투표소에서 자기의 후보 선택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이 지역에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이 공약이 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로는 경제입니다. 네. 지금 자영업청이 상당히 또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상업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만큼 자영업청이 과연 어떤 표심을 나타내느냐. 또 하나는 부동산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 관련해서 이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고 그리고 고가 아파트가 많거든요. 네, 워낙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렇습니다.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사 결과를 보면 화이트 칼라와 가정주부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건 대체적으로 부동산의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요. 이 이슈가 어떻게 될지 예. 봐야 되겠죠. 저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좀 믿고 싶을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 근데 배현진 후보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결과를 좀 믿고 싶을 것이고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는 최재성 후보 같은 경우는 당선 가능성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싶을 텐데 네. 선거 전문가로서 어디다가 또 좀 더 방점을 찍고 더 주의 깊게 의미 있는 수치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또 방점을 지금 바로 오해를 하시겠죠. 왜냐하면 우리 방송이 이슈 폴폴이기 때문에. 이게 또 근데 선거 여론조사라는 게 여론의 흐름이 정말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뭐 단편적으로 이 얘기를 할 건 아니고, 네. 근데 다만 이제 앞으로도 숱한 여론조사를 하게 될 텐데 좀 어느 쪽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동친다고 그러면 또 무책임하다고 하실 거예요. 우리 애청자분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허리 싸움입니다. 네. 왜 이렇게 팽팽하게 나타나느냐. 아직 중도는 조금 표심을 유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이 중도가 영향을 받는 것은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또 중량감 있는 여당 후보이기 때문에 당의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정부 정책에. 과연 두 후보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내놓느냐. 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때 중도 표심이 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
이 송파을 지역에는 부동산 정책을 보라, 중도의 표심을 보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